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도현님의 어른을 위한 동화집에서 외딴집 준비했습니다. 외딴집이 한 채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듯한 산 기슭에 지은 집입니다.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인지 지붕이 왼쪽으로 약간 내려앉았습니다. 두어 시간 동안 반대편 산 기슭에서 나는 외딴집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외딴집은 내내 혼자였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울타리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으로 봐서 누군가 살기는 사는 모양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른 봄바람이 잡목숲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갑니다. 바람이 찢어진 바지 틈으로도 잊지 않고 스며드는 통에 온몸에 소름이 오돌오돌 돋아납니다. 라디오 뉴스를 들어보면 나는 포위망을 완전히 벗어난 게 분명합니다. 내가 와 있는 곳보다 훨씬 남쪽에서 그들의 대규모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쫓기는 몸인데다가 오른쪽 허벅지에 총알이 박힌 큰 상처가 있습니다. 살을 파내는 듯한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고픔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하는 수 없습니다. 나는 어금니를 꽉 물고 외딴집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외딴집에는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엌에서 저녁밥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풍경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입니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는 마른 솔잎을 하나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할머니는 솥에다 쌀을 안치는 중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내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없을까요? 내가 좀 더 목소리를 높여 말하자 할머니가 나를 돌아다 봅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궁이 앞에 앉아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불을 지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깨를 툭 칩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내가 서 있는 쪽을 가리킵니다. 사실 쫓기는 몸으로 민간인의 집에 찾아든다는 것은 호랑이 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까운 마을에다 신고라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탈출도, 임무도, 사상도, 인생도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권총을 만져봅니다. 차가운 총열이 손에 잡힙니다. 여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으려면 말입니다. 두 노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볼썽 사납게 찢어진 옷이며 피가 흐르다 굳은 다리를 찬찬히 살핍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가 얼굴을 찌푸립니다. 나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매우 안쓰러워하는 표정이라는 것을 나는 희미한 어둠 속에서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쏟아낼 것 같은 얼굴입니다. 쯧쯧, 이걸 어쩌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나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영감, 오늘 아침에 까치가 유난스럽게 울어대더니만 손님이 오셨나 보.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덜컥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노인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틀림없습니다. 마당에서부터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던 그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여차하면 나는 경계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쌀밥인지 모릅니다.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내가 밥그릇을 비우자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내주는 사람은 놀랍게도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눈을 멀뚱거리면서 나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해서. 나는 잠시 동안이라도 할아버지를 의심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수? 할머니가 예의 그 걱정스러운 말투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사흘 전에 저는 동료 3사람을 잃고 지금은 쫓기는 몸입니다. 이 다리 상처는 그때 총격전에서 총을 맞은 자리입니다.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산을 탔습니다. 믿으시기 힘들겠지만 상처의 통증도 잊어버리고 산을 탔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2분이 저를 신고하시면 내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거칠게 손을 내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노인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인가? 나는 주머니께로 손을 가져가려다 말고 할머니의 눈을 따지듯이 바라봅니다. 이 양반은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그리고 눈빛을 보고 어느 정도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답니다. 아, 그랬군요.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나는 입으로만 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 순간 깨우쳤습니다. 눈빛으로 나누는 대화는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진실된 마음을 담고 있겠구나. 2 노인의 눈빛이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인데 뭘. 나는 금세 잠 속으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 첩첩산중에서 2 노인이 나를 신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 산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베푸는 친절 때문이기도 하지만 며칠째 누적된 피곤 때문에 나는 눈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 소변이 마려워 잠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호지가 훤하게 밝아오고 있었는데 옆에 나란히 누워 자던 2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권총을 빼들고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툇마루 끝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노인은 내가 벗어놓은 전투화를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산을 타고 쫓길 때 헝겊처럼 너덜너덜해진 신발입니다. 노인은 전투화 밑창을 접착제로 붙인 다음 나뭇가지에 찢어진 부분을 한 땀 한 땀 바늘로 꿰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노인은 신기료 장수처럼 능숙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신발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찌르르 감전된 것처럼 메어 왔습니다. 노인은 날이 새면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이 외딴 집에서
노인들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대야에 남은 뜨거운 물을 마당가로 버리려 하자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입을 꾹 다물고 너댓 번 고개를 아래로 끄덕입니다. 대야를 마당에 그대로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마당 한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쌀이 빗자루가 하나 비스듬히 서 있을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쭉 지켜보던 할머니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땅을 자세히 봐야지. 나는 쪼그리고 앉아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거기에는 굳은 땅을 뚫고 이름 모를 작은 풀들이 이제 막 푸른 떡잎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풀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것들 때문이지. 이게 무슨 귀한 약초나 채소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 입술을 유심히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흔들자 할머니가 대신 말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것들이 다 죽거든. 봄날이라고 살아보겠다고 돋아나오는 것들인데 아무리 쓸데없는 풀이라지만 목숨 붙은 것들인데 이름 모를 작은 풀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외딴 집을 떠나려 하자 미루나무 위에서 까치가 깍깍 울기 시작합니다. 내 귀에는 까치 소리가 생명의 소리로 들립니다. 안도현님의 외딴집이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아마 적군 병사일 텐데요. 할머니에게 무섭지 않냐고 묻자 같은 사람인데 뭘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상관없이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역시 또 사람입니다. 마당의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참 노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으려면 삶에서 정말로 무엇을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